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교학자 이찬수 교수님인데요. 최근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있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성찰하는 글을 쓰셔서 말씀 청해보고자 모셨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저는 네. PD님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잘 지냅니다. 요새 뭐 강의하고 글 쓰고. 그 북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기초는 그동안 이것저것 이제 분위기 파악은 하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본격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합니다. 이제 올해는 북한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사람들 앞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그 북한에 대한 관심 또 남북 관계를 이루기 위한 평화에 대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가 이름은 달라도 내세우는 여러 가지 메시지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결국 평화의 문제로 수렴되는데요. 근데 평화를 너무 이제 내면의 평화, 심리적인 평화만 상상하는 경향이 종교에서는 큰데 네. 실제로 우리 사회 평화까지 이루려면은 우리 사회 문제, 남북 문제, 국제 정치 문제 이런까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평화가 이제 전체적인 평화가 하나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게 종교인의 사명이자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종교인이자 또 평화학자로서 교수님께서 최근 의미 있는 글을 한 편 쓰셔서 저희가 네.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그 제목이 안보다원주의로 가야 한다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사실 요새 그 평화라는 것도 결국은 서로 다름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방 차원에서 안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안보도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이에요. 뭐 네. 길지 않은 글입니다만. 근데 가령 기독교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키는 동안 그의 소유는 평화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찾아보면 평화롭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를 직역하면 평화 안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으면 소유물은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것을 당시 2000년 전에 그것을 평화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화를 더 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네. 2000년 전에. 예. 그런데 오늘날도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도적질 당하지 않을 정도의 더 큰 힘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또 안보란 말과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 이건 사실 안보거든요.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소유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안보라는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무언가가 지켜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또 안보라는 말은 누군가가 무언가 막아야 하는 외부의 힘이나 폭력적 상황 이런 것을 전제하는 언어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국제정치, 외교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평화와 평화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각 종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권에서는 힘센 사람이 좀 지켜주는 상태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다. 아니요. 기독교권에선이라기보다는 2000년 전 성경을 문헌으로 일단 봤을 때 2000년 전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상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상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렇죠. 무기를 배치하고 네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안보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또다시 안보가 불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안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도 안보를 추구하잖아요. 예. 한국만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안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 힘을 이용해서 다른 힘을 막으려고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힘으로 나를 지키려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게 안보의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마다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은 힘들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갈등해요. 근데 갈등을 해소하겠다 하고 하면서 하는 일이 다시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저마다 힘을 키우고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의 안전은 뒷전으로 가고 안보라는 게 사실 한문으로 편안히 보존된다 이런 뜻인데 네. 사실은 안보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더 큰 힘에 도전받을까 하는 불안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키우면서 불안이 오히려 지속된다. 이제 이런 모순이 지속되고 이것을 이제 그래서 안보 딜레마 예를 들면 이제 국제정치학계에서 그런 언어를 쓰죠. 안보의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드 배치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 북한이나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넘어서려는 힘을 또 키울 거 아니에요. 저마다. 예. 그러니까 힘들만 키우는 사이에 안보란 이름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그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평화를 힘의 논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설득을 하고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결국은 공부가 필요한 셈인데 사실 평화에도 여러 단계가 있죠.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을 지켜서 남이 쳐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것도 평화죠. 그런데 아까 안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힘들이 증폭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지속되잖아요. 네. 안보가 불안의 근거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보 딜레마, 안보 불안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안보를 중심으로 즉 나의 안보만 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근데 나의 안보가 있으면은 또 우리의 안보가 있다면 너의 안보도 있고 너희 안보도 있고 그들의 안보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일단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안보도 여럿이구나. 이제 안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여러 가지 안보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보라는 게 남이 나의 소유를 뺏어갈지 모른다, 나를 침략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도 내가 뺏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보를 튼튼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셈이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리적 힘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자연권과 같다. 그런데 저마다 자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여기에다 만약 시기심이나 질투심 뭐 이런 것이 작용하면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국가를 창안해냈다. 그 국가가 성경에 이제 거대한 괴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비아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발음 서양식 발음으로 리바이어던이라고 이제 책 제목도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래 나의 안보만이 아니라 나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서로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의 안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안보도 중요하다. 이를 인정해 주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상대의 안보가 다시 나의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결국 모순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안보는 정말 안보라는 말은 인간이 시큐리티 보호되고 인간이 편안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안보란 이름으로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보만을 정말 절대적인 안보 그것만 온전한 안보처럼 여기고 남의 안보를 경쟁 상대나 마치 적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자국 중심의 국가 단위의 이 사고방식을 또 저마다 가지다 보니까 국가의 안보란 이름으로 국가가 불안해지고 정작 안보는 편안해져야 하는 주체는 사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라지고 자꾸 조직과 힘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은 그래서 이미 1994년도에 유엔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이런 표현을 인간 안보라는 말을 창안해냈죠. 휴먼 시큐리티 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안보를 국가 단위의 정치적 단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권이나 환경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이 지켜질 때 인간의 삶이 안전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취지로 창안해낸 개념이에요. 인간의 삶의 차원을 일단 생각하자.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의 깊은 의미를 정말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내 안보 또 남의 안보, 안보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종교, 네 종교 이렇게 종교를 말하는 우리 종교인들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종교에서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모순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평화가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평화도 자기중심적으로만 상상하면 평화란 이름으로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안보도 나의 안보만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저마다 그럴 테니까 안보란 이름으로 불안의 계기가 돼요. 근데 이 한결같이 자기중심성 때문이잖아요. 네. 자기 집단중심주의, 자국중심주의.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돼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결국 종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만 보면 종교도 자기중심적 사유를 해요.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배타주의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배타주의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사람, 우리 편끼리 쓰고 우리끼리 모이고 저쪽은 점점 좀 낯서니까 자꾸 소외시키고 이런 흐름이 필연적으로 자꾸 종교 안에서도 생겨요. 근데 정말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가 여럿일 수밖에 없어. 정말 안보를 추구하려면 안보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서 서로의 안보, 서로의 평화를 인정해야만 자기의 평화로 다가오는 것처럼 종교도 남을 인정해야 그게 결국 자신의 종교적 메시지에 충실한 거다. 한 이런 이 역설적 진리죠. 네. 그거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론이거냐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걸 가르친 분들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도 사실 현실 종교에서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동그란 이론상을 봐도 여기에 뭐 종교의 구분, 뭐 국가의 구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뭐 불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고 계신 하나님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보편자로서의 하나님이고 이론상의 진리의 이론상도 결국은 모든 것을 모나지 않게 모든 것을 포괄하고 두루 원만하게 포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나를 배제할 수 있는 논리가 사실 없어요. 네. 그것을 말만 가져다 쓰고 배제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네. 자, 그렇다면 이 현실 정치, 이 안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안보도 보장하고 북한의 안보도 보장하고 또 한국의 안보도 보장하는 이렇게 모두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엄밀하게 갑자기 이제 이게 정부로 가면 어려워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내면까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사실은 좀 딸리죠. 근데 요새 이제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해 온 게 큰 틀에서 인문학 공부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종교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니 자비니
공자님의 인 같은 또 은혜 이런 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최근에 좀 감명 깊게 읽은 그 마르셀 모스라는 프랑스 인류학자이면서 사회학자가 쓴 책 중에 증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그 모스가 당시 원시 사회를 연구하고 보니까 원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누가 준다는 말은 누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또 답례하고 주고받고 답례하는 선물의 사회였다. 근데 선물을 주면 또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시사회의 상당 부분 의무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순수한 개인이란 없다. 다 관계적 사회의 구성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이분들은 대체로 이 모든 것에는 어떤 영적인 힘이 들어있는데 영적인 힘을 받는다는 말은 그걸 준다는 말은 자신의 그 영혼의 일부를 주는 셈이기도 하고 남의 영혼의 일부를 받았으니 답례로 또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주는 거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예. 근데 이런 일종의 그런 제목으로 증여론이라는 책을 쓴 아주 명작이 있는데 이건 남북 관계에 좀 적용해 보려는 연구도 있어요. 남북 간에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한미 간에도 한일 간에도 예를 들면 서로 교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환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긍정해야만 교환이 되는 거지 무시하고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두들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저마다 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사는 게 익숙해져서 말은 종교인인데 종교인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보다는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에 좀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방식이라는 게 정말 종교적인 삶이고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교육을 피상적으로만 받지 마음으로까지 잘 받지는 못하고. 예. 근데 오래 걸리더라도 이 국제 관계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좀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인간적인 가치로구나. 이것이 성현들의 메시지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권력까지 그게 가고 정부에서도 자극을 받는 거죠.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역시 주고받는 것이 많아야 친해지고 신뢰가 쌓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무역이 활발한 국가끼리는 좀 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역이 활발하는데 이익은 나는 더 많이 보고 남은 적게 보게 하는 방식으로 불균등하게 가면 오히려 또 전쟁으로 가잖아요. 네. 그게 공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평한 외교적 지혜라는 게 뭔지는 그 원칙을 정말 동의한다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내심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각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듯이 그런 것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어쨌든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나야 서로를 알게 되고 대화하는 과정에 공감대가 생기고 공감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걸 확대가는 과정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 둘이 만났다 하는 자체가 참 그 반갑게 들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남북 간에도 여러 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벌써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평화학자로서 지난 1년을 좀 어떻게 돌아보시는지요? 지난 1년 상당히 기대도 컸습니다. 여전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남북 간의 만남이 좀 더 잦아지고 많아지고 그만큼 공감대의 폭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력하게 드는데 근데 이제 다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미국식의 힘의 논리랄까 이런 것이 좀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개입되면서 좀 남북 간의 특히 북미 간의 그 큰 틀에서 동아시아 전체가 좀 불안해져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정말 힘 있는 자가 조금만 더 양보했으면 좋겠다. 근데 열을 가진 사람은 하나를 양보해도 9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 가진 사람에게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만 내놓으라 그러면 절반 이상 내놓으라 그러면 참 너무 어려운 사실 제가 보는데 폭력적인 요구인데 많이 가진 미국이 적게 가진 북한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근데 양보를
못하는 이유는 양보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그런 사람이 미국 내에도 많고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 손해고 손해를 끼친 대통령에게 표를 안 주려고 하고 그런 보수적인 여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인데 이럴 때 그 종교계라도 정말 양심적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미국 종교계에게도 그런 걸 요청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뭐 중국, 일본이든 어디든 서로 그런 아래로부터 연대가는 작업이랄까 그런 거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부에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되니까 많이 볼 건 아니고 조금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좀 북한 도와주기도 하고 대화도 좀 더 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국가의 역할 또 어떤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봤다면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종교에서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그 제 졸조입니다만 평화들이란 책 제목도 PD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를 복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안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다양성을 긍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남한과 북한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두 개 별개의 나라거든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사실 일단 인정해야 돼.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이나 한중 관계도 그렇고 중국, 미국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죠. 모두 둘 이상의 관계를 전제하는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양보하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결국 양보한 만큼 서로에게 돌아오는 건데 핵심은 권력자는 그런 걸 언제나 잘 못하더라고요. 양심적인 아까 그 증여론 얘기했습니다만 양심적 증여의 훈련을 받은 시민사회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짧은 글을 쓰면서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해라 이런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너무 미국 중심적인 사유로 좀 힘없는 나라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일본에도 중국에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에도 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적어서 미국 시민사회가 알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움직이도록 하는 전면 광고를 좀 돈을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렇게 아래로부터 움직여야 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조금만이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력을 미국 사회 안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취지의 글이었어요. 한국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미국 종교계를 움직이는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고 또 일본 종교계와 함께해서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어찌 보면 북한의 도발을 바라기도 한다 할 정도로 뭔가 일본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다른 적을 자꾸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한국 종교계는 일본 종교계가 또 정말 깊은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본의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일본 종교계를 움직이는 운동을 벌일 필요도 있겠다. 정말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원불교의 2대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 종사님께서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을 이루리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종교인들은 눈앞의 이익, 당장의 안보보다 깊은 차원의 참다운 평화와 행복을 지향하고 또 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있기는 한데 이제 정말 삶의 현장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갖고 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외국어를 모르는 외국어를 배우는 일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 단계에 접어들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진짜 종교인이지 교당에 나가서 습관적 법회를 하거나 교회 나가서 습관적 예배를 한다고 저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와 종교계 곳곳에서 진짜 이 평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동감입니다.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네,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님과 함께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